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4월 이제 심화 이론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프로필은 안 봐도 되겠고,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은 시험에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세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먼저 용어의 정의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요, 중개대상물 한 문제,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평소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는 낮은 편입니다. 원래 거의 7주를 하면 하루에 6문제 정도, 5문제, 6문제 해야 되는데, 오늘 한 내용은 시험에 조금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교육제도가 있네요. 교육제도에서 한 문제 나오니까 4문제 정도 되겠네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자, 그러면 우리 교재는 3페이지, 이 강의 노트 요거 보셔도 되고요. 교재는 3페이지인데 요거는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먼저 배경 지식이니까요. 시험에 뭐 공인중개사법이 51개 조문이냐 52개 조문이냐 이렇게 묻지는 않는다고요. 어쨌든 51개가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38개,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29개 있는데 총 다 합하면 118개 조문입니다. 118개 조문에서 이게 118개 조문인데, 여기에서 시험에 거의 28문제, 30문제 가까이 출제되니까 30문제면 오지선당이니까 3, 55, 150개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법조문 하나하나가 그냥 시험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다 암기를 하듯이 거의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법조문은. 그래서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법률은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원래 국민이 만드는데 직접민주주의라면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 다른 말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죠. 지금 국회의원 선거 지금 곧 4월에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의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만들 수 없고요.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각부 장관 명령이라고 합니다. 부령이라고 합니다. 이 각부 장관 명령, 시행규칙으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한다고요. 포괄적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고, 법을 한번 바꾸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하니까. 저는 어릴 때 법이라는 것은, 원래 법은 이게 삼수자, 물수자의 갈 끝자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원래 순리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게 법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 만드는 걸 보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약간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법률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거의 공법에 비하면, 공법은 뭐 한 2000개 조문이 아마 넘는 걸 텐데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법 조문수로만 보면.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아주 세부적인 거, 디테일한 거, 시행규칙까지도 시험에 나오고요. 그 공법 같은 거는 법조문이 워낙 많으니까 가급적인 법률 위주로, 그 다음에 시행령도 나올 수 있지만 시행규칙 이런 거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아주 세부적인 거 내버리면 못 풀겠죠. 그래서 공법도 아마 그런 시행규칙 이런 것들은 나오면 그런 것들은 버리고, 제가 뭐 나무 과목을 버리라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시험 공부하는 요령이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80% 정도만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모든 과목 다 60점만 받으면 합격이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성질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데, 역시 이것도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에 대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이렇게 일반법, 특별법을 분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입니다.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입니다. 절대적 개념이면 영원히 일반법은 일반법이어야 되죠.
그래서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 그러면 중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뭐가 있냐면 농업협동조합법,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해야 되죠? 개업을 해야 되는데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등록도 안 해도 되고요.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을 적용하니까. 민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민법에서는 쌍방대리가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동의한 경우 등은.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법무사들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즉 매도인, 매수인을 대리해서 쌍방을 대리해서 혼자 가서 등기 신청하죠. 그건 쌍방대리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안 되는데.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외 없이 쌍방대리 안 됩니다. 그 민법과 달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럼 특별법이니까 중개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죠. 그 쌍방대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동의받으면 가능한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안 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중간법, 사회법, 혼합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간이라는 것은 중간에 있다. 즉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개인 사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을 보면 전부 다 내 땅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없고 시장건축구청장 예를 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게 다 공법이라고. 즉 공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는 개인을 한 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절대 도로 하는데 땅 내줄 수 없다 하면 강제로 수용합니다. 그게 공법입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에 있다.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공법적 요소가 많겠어요? 사법적 요소가 많겠어요? 예, 거의 99% 다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중개계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이 뭡니까? 우리 집 팔아주세요.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죠. 집 팔아주세요 하면 싫어요. 안 팔아주기, 못 팔아, 당신 집은 팔아주기 싫어요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면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싫어요. 계약이니까 계약 안 해, 하기 싫은데요.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물론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난 싫은데요. 하면 끝이라고요.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만 사법적 요소고 그 외에 나머지는 중개 개업을 하려면은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해야 되고 사무소 옮기는 경우도 미리는 아니고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휴업 폐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문 닫으면 안 되고 미리 휴업하겠다 폐업하겠다 미리 말하고 신고하고 해야 되죠. 그 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그 누구 어디다 신고해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즉 국가기관하고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라고요. 그 공법은 공법하고 즉 민법하고 공법하고 뭐가 더 공부하기 쉬워요? 예, 공법이 훨씬 쉽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근데 처음 하면 민법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고 실생활과 관련되니까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이 개인 사생활은 파면 팔수록 어려워요. 개인 사생활을 일일이 다 법조문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판례잖아요. 근데 공법은 공적인 관계니까 판례가 없어요. 거의 법조문에 다 있다고요. 판례는 거의 없죠. 공법에는. 뭐 공법에 굳이 판례가 나온다면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하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 못 받았다고 해서 그 농지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판례가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공법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법적 요소가 99%니까. 다만 중개 실무에 가서는 이제 사법적 요소, 민법도 나옵니다. 민법, 민사특별법 이런 게 실무에서는. 법령에서는 거의 공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국내법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국제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현실적으로 안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적용됩니다.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헌법적으로 본다면. 다만 계례도당이 증거하고 있어서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이죠. 헌법적으로 보면. 그 북한에서 만약에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북한은 사유재산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할 일도 없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외국 가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뉴욕 맨하튼에 코리아타운에 보니까 복덕방 이렇게 간판 달아놓고 중개업하고 있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저는 황금부동산 이런 거 봤고요. 중국에서도 뭐 한국 사람 안 사는 데가 없어요. 세계 곳곳에. 한국 간판 달아놓은 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거기 외국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습니까? 하니까 안 땄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안 따고도 잘하는 거예요. 안 따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아니라고. 국내법이니까 국내에서만 적용되지 외국에서는 적용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2페이지에 있고 암기 프린트는 1번에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게 16회 정도 시험에 출제되고 지금 한 15년 가까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10년은 넘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 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데 한 번쯤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암기해야 되겠죠. 1번에 있으니까. 시험에는 이때까지 그래도 출제가 계속 됐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답 못 맞춥니다.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요거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했는데 용어 정의에 조금 있다 보면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입니다. 자격증만 취득해도 취직하지도 않고 개업 안 했다면 중개업 못해요. 근데 업무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데 시험에 논리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법조문 그대로 나온다고 요거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시험에 공신력을 제고한다 X로 나왔어요. 공신력 제고.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시험에 중개업을 육성하는데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지금은 중개업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사용합니다. 용어를 2014년부터.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죠. 지금도 텔레비전 뉴스 나올 때는 보면 중개업자, 중개인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잖아요. 그 중개인이라는 말은 그냥 국어적인,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중개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중개인이라는 말이 TV 같은 데 나올 때 간혹 지금도 중개인이라고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도 텔레비전에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오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중개인,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공인중개사라는 말도 언론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공인중개사는 무슨 뜻이에요? 자격증 따가지고 그 중개업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중개업 안 하고 장롱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인중개사라고 자격증만 취득하면. 국민경제 이바지. 이게 국민경제 이바지,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 일맥상통한 뜻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국민경제 이바지 대신에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 하면 X입니다. 건축법 이런 데까지 보면 전부 공공복리라는 게 나와 있죠. 건축법에서도. 공법에서는 다 공공복리가 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는 개인 한 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게 공법이라고 했죠. 마찬가지 공인중개사법도 국민들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는 개업공개사 한 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개업공개사가 그래서 대가도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주고 돈 받는 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해줘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 공인중개사법의 명문으로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명문이라는 건 뭐예요?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답하라는 이야기죠. 해석하지 말고 그냥 법조문 그대로 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는 게 8가지가 말은 다 좋은 말인데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목적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자, 3페이지. 요건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 이제 여기서부터는.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영어로는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즉, 이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국어사전적 의미면 굳이 용어정의 할 필요 없죠. 그냥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는데요. 그 공법에도 용어정의가 다 있잖아요. 뭐 기반시설이 뭐다, 용적률은 뭐다, 건폐율이 뭐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라는 걸 그냥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중개라는 게 뭐냐면 가운데 중자, 끼일 깨자, 사람들 가운데 끼어서 소개를 하면 그게 중개입니다. 국어사전적으로는 뭘 소개하든 다 중개라고요. 아무거나 소개하면 그게 중개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중매하는 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중개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람 소개하는 거 이런 거는 중개 아닙니다. 노트, 빵, 떡 소개하는 것 이런 거는 중개 아닙니다. 반드시 뭘 소개해야 된다? 알선해야 된다? 중개 대상물을. 그 중개 대상물이 뭡니까?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걸 소개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 나머지 대표적인 게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지금 판례에 의하면 법조문에는 없지만. 그래서 권리금을 소개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소개하고 돈을 받아도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도 아니다. 그러므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권리금 알선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다.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는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지만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죠. 업을 안 하고 직업을 안 하고 우연히 한두 번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아예 중개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권리금은. 중개가 아니니까 권리금을 소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뭐 상가 권리금 받아달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중개업을 할 때 권리금 소개하고 10% 받아봤어요. 10%. 1억 소개하고 1,000만 원 받아봤어요. 그래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개가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다. 중개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했습니다. 예? 공장재단? 예,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을 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을 해야 되지 거래 당사자 간에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중개가 아닙니다. 즉 개업공개사가 손님 물건을 직접 사는 거 이거는 중개가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인데 공인중개사법이 법조문은 119개밖에 안 되는데 법령조문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하죠. 법령. 근데 공인중개사법이 어려운 거는 요게 판례입니다. 판례. 그 밖의 권리가 뭔지는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이잖아요. 그 밖에 기타 등등 그 밖의 권리라고 했는데 이 그 밖의 권리 공법은 법조문은 많지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밖의 권리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세부적으로 열거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밖의 권리가 뭔지 용어정의에 대해서는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공부하기 쉽게 만들려면 이 그 밖의 권리는 대통령령이나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딱 열거가 돼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된다.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 문제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밖의 권리가 시험에 출제됐는데 이때까지 출제됐던 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특히 시험에 저당권이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저당이라는 게 뭡니까? 담보로 잡아두는 걸 저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란 담보로 잡아둔 물건을 경매 넘겼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 그럼 민법에 이 다 민법, 지금 여기 있는 게 전부 민법 내용인데요. 중개 실무는 이게 법조문은 몇 개 안 되지만 실무라는 건 모든 과목을 다 통틀어서 실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잡다한 게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요령인데 민법에서 저당권하고 전세권 이 둘 중에서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시험에? 예, 모든 공인중개사 시험은 중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중개와 관련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고 돼 있어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그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그러면 중개업을 할 때 전세권 설정을 많이 하느냐, 저당권 설정을 많이 하느냐, 그걸 보면 되겠죠. 현실적으로 뭐가 많이 일어나는지. 뭐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당권이 많이 나옵니다. 저당권이. 저도 살면서 이때까지 전세권 설정 등기는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해봤어요? 근데 저당권 설정은 은행에 융자 받으면 담보대출 받으면 다 저당권이, 근저당이 저당권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거의 저당권 같은 거거든요. 저당권, 근저당권. 은행 대출은 받아보셨잖아요. 담보대출 받으면 근저당 설정하죠. 그 저당권이 많이 일어나요. 저도 근저당 설정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살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막상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해놓고 주인이 해준다고 하면은 등기하려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안 해요. 그냥. 왜냐면 확정일자 받아도 사실 똑같거든요. 경매 넘어가면 배당받는 거는 왜 이래 유리해요. 확정일자가. 왜냐면 확정일자 받으면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 받거든요.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그 현실적으로 전세권은 민법에서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저당권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3문제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세권은 거의 안 나온다고 잘.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전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세권이 상용화된 나라는 전세가 이렇게 많이 있는 나라는 없대요. 세계적으로. 뭐 간혹 일부 있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전세권이라는 물권 자체는 거의 없고 아예 없고 우리 거의 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내는 채권적 전세도 다른 나라는 없다고요. 거의.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대부분 월세나 연세로 내요. 연세. 미국 같은 데 다 연세죠. 연세. 예? 예, 우리나라는 깔세 또는 사글세. 원래 표준말은 사글세가 표준말 하더라고. 깔세가 예? 사글세. 사그러든다. 까진다.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사글세. 사그러드는 세. 한번 찾아봐요.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봐요. 사글세. 사골세? 예, 사글세. 제 발음은 안 좋아요. 제가 경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좀 발음은 안 좋아요. 좀, 문재인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발음 닮았다는 사람은 몇 번 봤고 또 유튜브 채널 보니까 최근엔 문재인인 줄 알았다 이러면서 댓글 달았더라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하고 발음 비슷하다는 소리는 그 사글세라고 안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사글세. 그래서 찾아보라고 발음이 그 글자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 찾아보시면 사그러든다고 없어진다는 이야기에 내나 깔세처럼 사글세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표준말일걸요 아마. 네, 사글세. 요즘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 사이시옷 이런 것도 넣잖아요. 원래 그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뭐 이게 국어가 더 어려워. 이거 표준 그 맞춤법 쓰는 게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래. 깔세는 원래는 표준말이 아니라고. 근데 사실 깔세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표준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쓰는 서울에 있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표준말인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서울에 사는 중류사에 쓰는 말이 표준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중류사에 돈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 아무리 많아도 교양 없는 사람들이 쓰는 건 표준말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냐면 이게 저당권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현업에 여러분들이 나가면 은행에 대출을 알선하면 은행에서 대출 커미션을 제가 옛날에 할 때는 0.3% 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소개하면
30만 원. 전 3억 소개하고 90만 원 받아봤어요. 은행에서. 커미션을. 근데 그 커미션이 뭐냐면 이 저당권 설정 알선 대가기 때문에 적법하게 그냥 은행에서 CMS인가 은행에서 그냥 자동으로 아침 9시에 입금돼요. 통장으로, 제 통장으로. 그게 불법이면 그렇게 못하겠죠,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중개보수예요, 중개보수. 왜? 저당권 설정 알선 대가니까. 그 개업공개사 통장으로 준다고요. 개업공개사는 받아도 돼. 근데 이게 판례가 있는데 저당권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 우리 그 4페이지, 교재 4페이지 한번 보시면 4페이지 위에 네 번째 줄에 관련 판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96도에 1641 도라고 돼 있죠. 사건 번호가 도. 이게 형사사건 판례입니까? 민사사건 판례입니까? 도라고 돼 있으면. 예? 형사사건이에요, 형사사건. 민법 판례를 보면 다라고 돼 있잖아요. 다, 사건 번호가 다. 다는 민사사건, 도는 형사사건이에요. 뭐 시험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도는 형사, 뭐 다는 민사 이렇게 묻지는 않는데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게 뭐냐, 왜 형사사건이냐 하면 유력 정치인이 예를 들면 제2금융권에 있는 수백억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알선하고 커미션을 몇 억을 받아 먹었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사건 판례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저당권 설정을 알선했기 때문에 계속 업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딱 한 번만 했다면 처벌하기는 좀 어렵겠죠.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는 게 직업이죠.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 이거 지금 요거 용어들이 다 어렵습니다. 민법입니다. 제가 자꾸 검색해 보라고 하는 거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이거 전부 민법이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면 이거 각각 1시간씩 해야 돼. 이거 하나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지역권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지상권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으니까 법정지상권은 있거든요.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외려 시험에는 약정지상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상권은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우리 지금 전철 같은 거, 경춘선 이런 거 전철 거의 다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고 거의 지상권 설정한 경우가 많아요. 영구무한히. 어떻게 설득했겠어요? 그 논 주인들한테 이게 철도 지나가면 논 가격 올라가고 좋아진다. 그리고 또 지상권 설정하는데 지료를 아마 매달 이렇게 주진 않을 거예요. 아마 미리 그냥 줬을 거예요. 얼마를. 근데 영구무한히 사용하는 대가로 그 지상권 설정되어 있다고요. 구분 지상권 설정되어 있다고. 다리 같은 거 놔놓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밑에 땅을 지상권 설정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환매권, 다시 사는 게 환매잖아. 환매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법조문에 없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 밖의 권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환매권도 이거 민법에 다시 살 수 있는 것, 환매 특약은 몇 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민법에서 5년 범위 내에서 환매 특약을 할 수 있죠. 다 이게 어려운 내용들인데요. 갑과 을이 있으면 이 갑이 을에게서 돈을 1억을 빌리고 1억을 빌리는 대신에 갑은 을에게 1억짜리 등기를 넘겨줍니다. 등기를 넘겨주면서 이것도 일종의 담보죠. 특약으로 내가 나중에 1억을 다시 갚으면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나한테 다시 되팔기로 약속하는 걸 환매 특약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환매권 또는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가 안 되면 이해를 해야 되고 자꾸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돼요. 너무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 세 개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유치권 성립은 법률에 의해서 성립한다고요.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도록 중개주께 이렇게 할 여지는 없죠. 근데 그냥 시험에, 근데 과거 시험에
아무 말 없이 유치권의 성립인지 이전인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요 단어가 나오면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유치권 성립인지 이전인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유치권이라고만 해도 원래 시험에는 유치권 중개상 권리가 아니라고 6회 때 출제됐어요. 6회 때는 아니라 했는데 11회 때도 또 나와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치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법정지상권도 법정재단권도 법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죠. 민법 366조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였다가 뭐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 설정 등 당시에 동일 소유이어야 하죠. 그래서 시험에 민법 시험에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이런 말 나오면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죠.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그러다가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당연히 건물 소유자는 계속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 세 개는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시험에 여기 소유권, 환매권, 유치권 여기 있는 단어 나오면 다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요거는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연습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환에는.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있어요? 있어요? 있네. 이게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모든 과목이 80%는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와요.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2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요. 그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다 풀 수 있으면 80점 받는다고요. 제가 저도 지금 1999년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하는데 보면 거의 공인중개사법은 85% 정도는 기출문제에서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그 밖의 권리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소유권 다 해당되죠? 지역권 설정을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된다 했죠?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저당권 포함되지 않는다. X죠. 포함된다 했죠. 저당권, 건저당권.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건저당 설정 알선하고 대출 계속 알선하고 돈 받아먹으면, 커미션 받아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민법에서 법률행위, 사실행위 공부하시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 중개행위가 뭔지 법조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중개행위를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고의 또는 가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와 관련해서?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행위와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직원이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가 손님하고 싸워가지고 손해를 입혀도 사장이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손해배상을 한다고요?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이게 뭐냐면 우리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주관식 나오면 무조건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이에요.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걸 누구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고객이죠, 고객. 손님 입장에서 보는 게 객관적이죠. 이게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보통 통장, 폰뱅킹, 스마트폰 뱅킹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중개사무소 직원한테 사장이 없고 직원 혼자 있어. 그 직원한테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계약금을 맡겨놨어요. 그 갑자기 직원이 큰 돈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돈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직원이 업무상, 즉 중개행위와 관련된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사장인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니까 직원이 손해를 입혔으면 사장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요. 그 사장 보고 돈 떼먹고 도망간 거 사장 보고 물어내라고 하니까 사장이 야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자식도 말 안 듣잖아요 사실.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직원 돈 떼먹고 가는 거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손해배상해야 되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판례는 그는 네 주관적 생각이고 손님이 돈을 맡긴 거는 그 실장 보고 맡긴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보고 맡긴 거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에 결국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손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그래서 계약금 떼먹는 것도 중개행위로 본 거예요. 책임이 있다 사장한테.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맞습니다. 맞는데, 공동중개를 합니다. 공동중개.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요. 매도인, 매수인이 있는데 개업공개사가 A 개업공개사가 있고 B 개업공개사가 있어요. 매수입니다. 확인설명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확인설명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확인설명. 쌍방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X예요. 매도인은 자기 집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데 개업공개사가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설명을 안 해가지고 이 매수인이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공동중개를 했다고 개업공개사는 매도 측 개업공개사 A도 있고 매수 측 개업공개사 B도 있고 두 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매수인한테 손해배상을 누가 해야 되냐고. A 개업공개사,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 B, 매수 의뢰를 받은 B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 둘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A, B 개업공개사 둘 다 책임이 있다. 지금 요걸 읽어보고 답하시라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누구한테 있을 것 같아요? 매수 의뢰를 받은 매수 측 개업공개사 B에게만 책임이 있다. 아니면 공동중개한 두 사람 다 책임이 있다. 예, 둘 다 책임이 있어요. 둘 다. 둘이 개입됐으면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 도장 둘 다 찍어요? 혼자만 찍어요? 도장 찍는 건 뭐 하겠다는 이야기?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죠. 도장 찍는 게. 그 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공동중개했으면 모든 그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에서 책임 다 있다고요. A는 나는 매도 의뢰만 받았지 내가 매수 의뢰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설명 안 한 거에 대해서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주장했지만 아니다. 이것도 여기에 쌍방으로부터 의뢰 받았으면 혼자서 단독 중개자는 혼자 다 일방으로부터 의뢰 받았다는 말은 지금 A는 매도인한테만 의뢰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중개행위에. 중개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공동중개하면은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대측 개업공개사가 좀 비협조적인 사람,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공동중개 하려고 하는데 뭐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세금 같은 거 체납 사실 설명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미치겠다. 이게 그렇다고 그 개업공개사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공동중개 가급적이면 안 하겠죠. 그런 식으로 비협조적이면. 자,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자는 거의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 공짜로 했는데 돈 안 받았는데요 하면 입증 못하면 처벌 안 받죠. 돈 안 받고 하면. 무자격자라도 돈 안 받고 중개하는 건 상관없다고요. 그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업으로 해야 돼. 업, 직업으로. 직업의 줄임말이 업이잖아요. 그럼 나 돈 딱 한 번 받고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하면 여러 번 했다는 걸 입증 못하면 처벌 못하죠. 그러면 도대체 몇 번 하면 직업이냐?
판례가 횟수, 태양, 받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판례를 보면 한 건당 1,000만 원 받았다면 3건 받아도 3건 해가지고 3,000만 원 받았다면 지급이다. 근데 10건을 해도 한 건에 10,000원씩 받았다면 그건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한 건에 한 10만 원씩 받아도 어쩌면 지급으로 보기 쉽다. 1년에 1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럼 무조건 예를 들면 8번 하면 지급이고 7번 하면 지급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요. 여러 가지 규모, 횟수, 태양, 받은 보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을 안 해도 반복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딱 한 번만 해도 중개업이다.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간판 달아놓고 했으면 한 건만 해도 지급이라고요. 간판을 달았다는 것은 손님 오면 계속 받을 의사가 있는 거죠. 지금은 반복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시험에 이제 키워드 중개보수와 관계없이 중개업이다. X. 보수 안 받으면 공짜로 하면 중개업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무자격자라도 돈 안 받고 하는 거는 처벌 안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이란 틀렸네요. 뭐예요?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중개업이죠. 요거는 중개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우연히 단 한 번 이렇게 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중개업이다. 그래서 등록 안 하고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자를 우리는 흔히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는 자격만 취득해가지고 장롱면허 가지고 있는 순수한 공인중개사도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해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도 있고요. 자격 취득해가지고 취직을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소속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오라고 나왔어요. 자격은 취득했잖아요. 그 시험에 또 자격을 취득하여 취직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이다. 그거는 X죠. 취직 안 한 사람도 공인중개사니까 취직한 사람만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X라고.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용어정의 중개사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는 자격 취득할 수 있다. 예,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개업이나 취직은 안 되죠. 미성년자.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분도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아니다. 즉 미국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 100명 오고 서울시에서 돈 대주나 봐요. 한 200만 원씩. 예, 200만 원씩. 그러니까 뭐 지금 필리핀에서는 엄청 인기 있나 봐요. 200만 원이면 엄청 세죠.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막 서로 올라고 하나 봐요. 젊은 분들. 대학 졸업하고 이 한국어학원 이런 데 뭐 엄청 취직하려고 많이 하나 봐요. 필리핀은 영어 쓰죠. 주로 영어를 많이 쓰죠. 필리핀은 뭐 아마 식민지를 영어 쓰는 나라를 많이 식민지 당해가지고. 그 지금 애기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200만 원 그냥 떼주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자격증만 따면 될 수 있어요. 시험 합격하면 될 수 있다고요? 될 수 없는 건 아니죠. 될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여 시험 볼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없어졌어요. 외국 사람도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고 단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공인중개사 아니니까 외국 자격증 가지고 마찬가지로 의사도 외국 의사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의사면을 따야 됩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다. 이 법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을 말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다. 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 법인, 회사죠, 회사. 법적으로 사람. 무슨 중개 주식회사 이런 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자격증 따가지고 그냥 개업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고요. 그 다음에 부칙개공, 줄여서 이렇게 하는데 부칙개공은 뭐냐면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이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분들인데,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절대로 숫자가 늘어날 수는 없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옵니까 X입니까? 절대로 부칙개공, 이 사람은 숫자가 늘어날 수 없다. 절대로 오죠. 요 두 개는 숫자가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폐업하면 줄어들고 또 새로 개업하면 늘어나고 이러죠. 근데 부칙개공은 새로 늘어날 수는 없죠. 절대로. 기득권만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옛날 복덕방 하다가 옛날에 하던 분들만 인정해 주는 거지 새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부칙개공은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협회 강의하면서 물어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1만 명 중에서. 우리 개업공개사 숫자가 많아요. 전국의 모든 커피숍 숫자가 많아요. 뭐 거의 비슷해요. 중개업소가 더 많아요. 모든 커피숍 다 합한 것보다. 지금 커피숍 최고 많은 게 이디야인가 그렇더라고요. 이디야, 스타벅스 이런 것도 한 2,000개 정도밖에 안 돼. 그건 우리는 지금 11만 개잖아요. 11만 개 중개업소는. 편의점보다 많아요. 중개업소가 훨씬. 편의점, 세탁소 이런 것보다 많다고. 중개업소가. 많아도 다 먹고 사니까 뭐 못 먹고 살면 문 닫지. 죽는 소리 해도 그 지금 세무 신고된 걸로 보면 뭐 한 2천만 원도 못 버는 걸로 돼 있어. 중개업소 전체 평균이 2, 3천만 원도 못 버는 걸로. 근데 그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다 세금 다 비용 다 빼버리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먹고 사니까 지금 임대료 내고 먹고 사니까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종류가 종별이라는 말이 종류별 이 말이고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자격증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자격증 따놔야 돼요. 부동산에가 돈 벌었다 이러면 너도 나도 시험 볼라는데 시험을 인원이 줄어들어도 어쨌든 뽑는 인원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올해도 하반기부터는 약간 부동산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거의 내려가고 작년에도 상반기에 내려갔다 하반기에 좀 올라갔었죠. 그거 알 수는 없어요. 미래를 알면 다 돈 벌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좀 금리도 내린다고 하더라고. 미국에서 한 6월 달부터. 그러면 하반기에는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전문가라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전문가들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끝까지 뭐 올라가면 올라간다 계속하고 빨리 사야 된다 이야기하고 아니면 폭락한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계속 주장하면 한 번은 맞거든요. 그 유튜브 운영하면 돼. 유튜브는 극단을 달려야 돼. 뭐 이게 애매하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처럼 이러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무조건 폭락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막 또 그런 폭락론을 믿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집 없고 이런 사람은 또 그걸 믿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을 해주고 또 올라간다. 막 이거는 빨리 사야 된다. 이렇게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정치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극단을 달려야 되죠. 둘 다 양쪽 다 비난하고 이러면 돈 안 돼요. 자, 특수법인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 특수법인이 중개업 해요 안 해요? 현실적으로 중개업과 관련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했죠. 다만 우리 그 암기 프린트 3번에 있는데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된다고. 특수법인은 특별법이라고 했죠 이게.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요.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공인중개사 아닌 부칙개공도 있잖아요. 부칙개공. 부칙개공은 옛날 복덕방 하다 자격증 안 따도 개업공개사잖아요. 그냥 등록한 자지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한 자를 말한다. X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나무 밑에 취직된 사람입니다. 자, 저도 취직해보니까 상무이사 시켜줄까 하던데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요.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쉽게 말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입니다.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업무할 수 있고요. 인장 등록도 해야 되고 서명 및 날인도 해야 됩니다.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현업에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 연수교육 이런 거 해보니까 자격증 땄는데 보조원으로 근무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시키면 안 됩니까? 묻던데 돼요? 안 돼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게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는 자는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어쟁이가 그 왜 안 되냐 하면은 적법하게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고용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고용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다 떠요. 자격증 딴 사항이. 그래서 안 된다고. 드라마도 보면 나중에 진실은 다 밝혀지잖아요. 악행이. 시험에 몰래 한다. 그러면 결론은 결국 고용신고 안 하고 몰래 근무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험에 자격증 따도 몰래 자격증 안 땄다고 거짓말 시키고 몰래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까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몰래 한다는 거는 시험 지문에 안 나오니까 안 된다고 봐야 돼.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들통나니까.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에 소속된 자만을 말한다. 법인 아니고 개인. 법인은 회사라고 했잖아요. 회사 아닌 개인 중개업소에 취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예,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된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 자격증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중개업무는 할 수 없고 그냥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나 둘 다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지문 보니까 보조원은 중개업무 못하니까 중개업무가 뭔지 명문 규정은 없는데 판례가 아니라 유권 해석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은 중개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원 못한다고요?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X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의무 없습니다. 보조원은. 설명하면 안 됩니다. 보조원은 아예. 중개업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확인설명 의무 있다. X. 보조원은 설명하면 안 된다. 중개업무는 못한다. 보조원은. 단순히 보조하는 것만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중개대상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